타이틀까지 멋있게 만들었어. 사사건건 경제 플러스.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주는 사사건건 경제도사 수요 경제법사 박연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염은 어디 갔어요? 수염이요. 기르고 있습니다. 좀 오래 길러야 될 것 좀 같네요. 부족하죠? 네. 호르몬제도 많이 드시고 그러세요. 남성 호르몬제. 자, 오늘은 은행 얘기 할까요? 네. 은행에서 희망퇴직 진행하고 있는데 네. 신청자가 많다고요? 신청자가 우대은행에서 적어도 3,0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3,000명이요? 3,000명. 한 곳에서 수백 명씩 나가겠다고 손댄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희망퇴직이 여러모로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 전 국민이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조건이 상당히 후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희망퇴직의 대상이 굉장히 낮은 연령층으로까지 확대됐다. 40대까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019년에도 희망퇴직이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기시감이 있어서 그때 영상을 다시 찾아봤더니 그때는 대상이 아무리 그 낮은 연령층도 50대 중반. 그런데 이번에는 만 40대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15살이 어려졌습니다. 이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해서 보면 역대 가장 후한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하시게 되기는 하는데 한참 일할 연령층이 있는 분들까지 손들고 나간다.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간다 네. 할 때는 어지간한 조건이 아니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줍니까 대체? 이게 제가 국민은행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국민은행에 현재 다니고 계신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6년 정도 됩니다. 네. 16년 차가 이번에 아마 나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3년치 급여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3년치 급여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대략 4억 원 정도 되죠. 네. 뿐만 아니라 뭐 전직지원금, 학자금 뭐 등등 해서 플러스 알파가 제법 되기 때문에 아마 고금리 상황도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지금 빌린다라고 하면 연봉만큼을 이자로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은행에 맡긴다라고 하면 연봉이 이자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두루 고려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네. 만약에 내가 집 사느라고 큰 빚을 졌다 은행원이지만 네. 그런 상태로 버티려면 정말 쉽지 않은데 목돈 갖다가 일단 빚부터 털고 넣어놓으면 괜찮은 장사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조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이거 좀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 가서 영업점 가가지고 뭐 업무 처리하기도 힘들다. 뭐 네. 근무 시간 줄어들고 계속 줄 서야 되고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영업점이 줄면 은행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지점장도 되고 뭐 승진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지고 이것도 그렇죠. 또 유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 어려워진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유인이 됩니다. 해서 내가 부장도 돼보기 전에 대부분 부장급이 지점장 정도 되시는데요. 네. 내가 부장 되기도 전에 차장으로 임금 피크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분들이 제법 많으시기도 하고 점포 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를 좀 보면요. 2012년에는 전국의 우대은행 점포 수가 4,200여 개 됐거든요. 이게 2018년이 되면 3,500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매년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줄어들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3,000개 미만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출장소 점포 다 합쳐서니까 작은 규모의 점포까지 합쳐서 3,000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갈 곳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은행 뭐 어느 동에 몇 개 있던 은행도 통폐합해가지고 한 곳으로 몰아놓고 대부분 무인 점포식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많아지고요. 이렇게 되니까 노조에서 오히려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조에서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이 좋은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수익이 낮다고 했던 게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은행권에서 상여금 한 300%씩 줬고요. 그때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퇴직 러쉬에 여기에 가열차게 아주 가담을 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돈을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의 규모가 지금 그때하고 비교하면 단순하게 이자 수입만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창사일에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또 올까? 내가 은행 다니는 동안 이걸 고민을 하나 하신다는 거고 앞으로 만약에 업황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뭐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 그러면 우리 은행 수익이 전환 못하다는 얘기 나올 텐데 이 조건이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측은 점포와 사람을 좀 줄이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요. 노조원들은 내가 인생 이모작을 빨리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빚 있는 은행원들은 빚 털고 어떻게든 지금 많이 줄 때 종잣돈 모아서 새로 시작하자.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마음이 좀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건 저 돈이 다 우리가 낸 이자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대마진으로 돈 버는 거니까.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 좀 서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업이잖아요. 이쪽이 장사 잘해서 돈 번 게 이제 지탄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벌었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예대마진을 극대화해서 돈을 번다는 건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친다는 뜻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자 장사를 많이 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안 갚거나 못 갚는 경우는 극단적인 상황 아니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국민들이 궁핍해지면서 번 돈이 이쪽으로 모인다는 건데 업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상여금 400% 이런 얘기 나오고요. 뭐 몇 년치 월급에다가 특별 퇴직금 이거 얹으면은 뭐 수억 원대 된다 이런 얘기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네. 조간신문 나온 기사들 보면 예금 금리는 당국에서 못 올리게 해가지고 계속 오히려 내려가는데 그러니까요.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불만들 다 네. 나오거든요. 예금 금리가 어느 틈에 우리가 5% 시중은행에서도 넘었어요라고 한 게 지난해 연말이거든요. 네. 일부 상품이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막 뭉칫돈 싸들고 오픈런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축은행권으로 가면 이제 10% 금리 줍니다 해서 텐트 치고 줄 선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10% 금리. 그래서 지역의 한 그 이금융권에서는 이거 온라인으로 오픈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오픈했다가 전국 돈이 다 모여들었다. 영업점에서 대면 판매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면 판매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소액으로 팔려던 걸 전국으로 오픈해서 문자를 일일이 보내고 전화하는 해프닝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기억나네요. 제발 해약해 주세요. 그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제 5대 은행에서는 4.5% 위로 주는 예적금 상품 찾아보기 어렵고요. 4% 초반대로 슬그머니 내려왔습니다. 그게 당국에서 못하게 하는 거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건 보는데요. 핑계인가요, 또? 첫 번째, 지난해 11월 이후에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신금리를 너무 높게 얹어주다 보면 결국은 대출금리 산정할 때 여기에서 원가 부담이 올라가니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다. 서민들이 대출금리 상환 부담이 올라간다. 얘기가 되죠. 근데 문제는 주는 금리는 이제 눌러놓고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네요. 대출금리에 대한 관리나 모니터링은 살짝 뒷전이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출금리 그냥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저희는 더 드리고 싶은데 눈치가 좀 보이네요. 자꾸 연락 와요.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대출 받는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각종 우대 금리를 없앴습니다. 우대 금리 없고 대출 금리에 이제 그 수신 금리의 상한선을 두면 돈을 맡겨도 그 이자는 좀 섭섭하게 변해가는데 대출 금리는 무한정 올라간다는 거죠.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한 5% 초반, 상한은 이제 8% 초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균형이 안 맞는데? 물론 은행들도 할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조달금리 같은 것들이 이제는 조금 내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을 두루 고려하면 저희가 많이 드리기엔 좀 그러네요. 이런 입장입니다. 한동안 채권 시장 이야기 우리 많이 했었는데 은행채 발행하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요 상황이 금리 요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은행채 발행하기 어려우면 은행들이 어딘가에서 돈을 떼와야 대출도 하고 장사도 할 텐데 그렇죠.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고. 돈 떼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고객님 저희한테 맡기시면 최고로 대접해 드릴게요. VIP로 대접할게요. 했다가 이제 은행채 시장에서 발행이 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건데 표정이 좀 너무 확확 바뀌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요금이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는데 절대 잘 떨어지진 않고 네. 내릴 때는 뭔 그렇게 사정들이 많은지. 자,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올라가는 건 당연할 거고 네. 얼마나 올라갑니까?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이런 것들의 단서를 좀 찾아보자면 일단 환율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환율 방어에 대한 부담이 줄었죠. 네. 1240원 전후로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상황도 보면은 이제 공격적인 긴축 분위기는 한김 식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하는 부총재도 하는 블로그에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효과를 좀 지켜보고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금리 상승 속도는 일단 좀 둔화돼 가는 것 네. 같은데 일단 계속 올라가는 건 언제쯤 멈출 걸로 그럼 예상하세요? 1분기 안에 마무리가 될 것 1분기 같은데요. 안에? 네. 생각보다 빠르네요. 1분기 안에 마무리가 되고 다만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게 고원에서 한동안 머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좀 떨어진달지 아니면 대출 금리가 약간 조정된다고 느끼는 시점은 그건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하반기에 되면 다행이고요. 아, 그것만 내년- 돼도 다행이다.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한결같이 돈 빌린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은 없네요. 네. 박연미 경제부서 다음 시간엔 좀 좋은 소식을 부탁드릴게요. 수염도 좀 기르시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